깊은 시골 현장. 장비 고장을 고치던 밤 발소리와 나타난 존재는 늘 같은 모습.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민수는 늘 현장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장비가 멈추면 시간과 돈이 동시에 새어나가고 그는 그 틈을 막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충북 깊은 산골 현장. 해가 뉘엿이 진 후 도착한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고장난 굴삭길을 찾아 헤맸어요. 흙길은 차바퀴에 울퉁불퉁 부딪혀 불안했고 바람은 사람 없는 현장을 스쳐 지나가며 기묘한 정막을 드리웠죠. 어둠이 두터워질수록 민수의 숨결마저 낯설게 들려 그는 불빛을 더 밝히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굴삭기 옆에 도착한 순간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흙을 밟는 소리였지만 후레쉬 불빛은 보이지 않았죠. 민수는 처음엔 동료가 도와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대비해 고개를 돌린 순간 한 남자가 서 있었죠. 키는 비슷했고 말투는 서툴렀으며 동남아 출신처럼 보였어요. 그는 안전모와 형광조끼를 걸쳤지만 불빛은 켜지지 않았고 마치 그림자처럼 민수의 시야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었어요. 민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장비를 수리하며 곧 끝나니 잠시만 기다리라 라고 말을 건넸죠. 그 낯선 남자는 고개만 끄덕이며 옆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수리를 끝내고 장비를 시험 가동한 뒤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SP 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발소리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민수는 그때야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스스로를 억눌렀어요. 일단 귀가부터 하자는 생각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죠. 민수는 차에 오르자마자 핸들을 꽉 쥐었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현장은 여전히 까맣게 잠겨 있었죠. 그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며 시동을 걸었어요. 아까까지 분명히 옆에 서 있던 사람, 발소리도, 대화도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진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뇌리를 파고들었죠. 차 불빛에 비친 현장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정막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만 유난히 커져 들렸어요. 며칠 뒤 다시 같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항타기가 멈췄다고 했죠. 민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그 길을 달렸어요. 현장은 똑같이 깜깜했고 불빛조차 없는 흙길이 그를 반겼죠. 장비를 점검하자 처음엔 멀쩡히 돌아갔지만 몇 분 지나자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부속을 살피는 순간 또다시 흙길을 밟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죠. 이번에도 후레쉬 불빛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가까워지는 소리뿐이었죠. 민수는 순간적으로 아까의 그 사람임을 직감했어요. 이번에도 그 남자는 마치 공기처럼 옆에 와서 섰죠. 서툰 한국말로 더듬으며 뭐 때문에 오셨지라는 말을 건네자 민수는 차가운 전율을 느꼈어요. 왜냐면 이번엔 자신이 높은 조종석 위에 있었는데 그 남자의 시선이 똑같이 일직선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사람은 물리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 한계를 비웃듯 시선을 맞추고 말을 걸 수 있죠. 민수는 그 순간 눈앞의 존재가 결코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범은 청자에게 사건의 핵심을 짚어주었어요. 어쩌면 민수 자신은 아직 그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답을 강요하고 있었죠. 민수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어요. 고장 확인 중이다. 다 끝나면 알려주겠다. 남자는 대꾸하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민수는 이를 서둘렀고 시험 가동 끝에 장비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안도하며 고개를 돌렸을 땐
이번에도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발자국 소리조차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 것이었어요. 민수는 현장 소장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키 크고 동남아 쪽처럼 생긴 사람이 또 왔다. 그 직원 맞냐? 그러나 도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없다고 했잖아. 외국인 근로자, 우리 현장에 없다니까 왜 자꾸 없는 사람 얘기를 하냐고. 전화기 너머의 냉정한 반응은 민수의 등골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사건은 2주 뒤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항타기가 멈췄다는 연락이 왔죠. 민수는 혼자가 아닌 동료 현우를 데리고 갔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 8시, 정막은 더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장비를 점검하며 서로의 불안을 눈빛으로 확인했죠. 그 순간 흙길을 밟는 발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요. 현우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굳혔죠. 곧 그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안전모와 형광조끼 차림, 흙으로 덮인 바지, 서툰 한국말. 민수는 현우에게 눈짓을 하며 봤지 라고 속삭였어요. 현우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는 다시 장비를 고치며 말을 건넸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단지 똑같은 말투로 뭔가를 중얼거렸죠. 불빛 없는 눈동자가 현장을 무겁게 눌러왔어요. 장비가 정상으로 돌아가자 남자는 또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현우는 손에 땀이 배어 있었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었지? 분명히 있었지? 라고 물었어요. 현우는 숨을 고르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어. 분명히 봤어 라고 대답했죠. 이제 민수 혼자만의 환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다시 소장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현우도 옆에서 통화를 들었죠. 소장님,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온 직원도 똑같이 봤어요. 이젠 분명하죠. 그러나 도현은 짜증과 함께 없다고 했잖아. 그만 좀 해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죠. 소장의 반응은 오히려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기점검차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민수는 조심스럽게 작업 인원을 세어봤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 남자의 모습은 없었어요. 키도, 얼굴도, 복장도 닮은 사람조차 없었죠. 그제야 민수는 자신이 본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서늘한 의문이 커져만 갔죠. 민수는 의문을 풀기 위해 다른 기사들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장비 기사 준호는 술에 취해 입을 열었죠. 사실 몇 달 전 일이야. 외국인 인부 한 명이 파일을 내리다가 그대로 깔려 죽었어. 회사에서 조용히 덮어버렸지.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는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어요.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이 본 존재의 정체가 사망한 인부임을 직감했죠. 억울한 혼령이 여전히 현장을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었어.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기록도 안 남겼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이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존재 자체가 지워진 사람, 기록에서조차 사라진 영혼. 그러나 그 혼은 여전히 장비 옆을 맴돌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죠. 민수는 이제 이 일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망자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땅에 묵입니다.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존재. 그 영혼은 길을 잃고 살아있는 자 곁에 붙어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아범의 해설은 민수의 고민을 더 선명히 드러냈어요. 그는 이제 단순한 정비기사가 아니라 진실의 목격자가 돼버린 상황이었죠. 민수는 이모 서연을 찾아갔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무속 일을 해왔고 가족 중 유일하게 민수의 영한 체질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서연은 민수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본 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야? 이름조차 지워진 자가 널 따라온 거지? 그 자리에 묶여서 풀리지 못한 거야. 그녀의 말은 차갑고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직접 현장으로 가야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현장에 도착한 날,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죠. 어둠이 내려앉기 전에 서연은 준비물을 꺼내놓고 의식을 준비했어요. 바람에 깃발처럼 흔들리는 흰 종이와 향냄새가 현장 전체를 감싸자 민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걸 느꼈어요. 의식이 시작되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장비에서 쿵 소리가 울렸고 바람은 원을 그리며 몰아쳤어요. 민수는 자신이 봤던 그 남자의 형체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걸 똑똑히 봤죠. 서연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억울함을 풀고 이제 내 자리를 찾아 떠나라. 민수는 손끝이 저릿해지며 눈앞의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어요. 그 순간 형체는 울부짖듯 몸부림쳤지만 이내 고요히 눈을 감았어요. 바람은 잦아들었고 종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민수는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뒤섞인 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라만의 형체는 그렇게 사라졌고 현장은 다시 텅 빈 정막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의 귀에만은 희미한 외국어 한마디가 들려왔죠. 테리마 카시. 민수는 순간 멈췄어요. 인도네시아어로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었죠. 분명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 말의 울림은 뼛속까지 전해졌어요.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눈가가 뜨겁게 젖었어요.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이 이제야 자신을 알아봐 주었다는 듯 남긴 마지막 인사였죠. 그날 이후 민수는 다시 현장에 가도 그 남자를 보지 못했어요. 발자국 소리도 중얼거림도 들리지 않았죠. 마치 모든 게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순간이 남아 있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의 목소리, 고맙다는 인사,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인간의 무책임과 은폐가 남긴 상흔이었죠. 아범이 말했죠. 공포는 때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기록에서조차 사라진 자의 목소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민수가 들은 마지막 인사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세상에 남긴 증언이었죠. 그렇게 아범은 사건의 의미를 짚어주었어요. 귀신의 존재는 무서움으로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고였던 셈이었죠. 민수는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어요. 동료 현우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들은 외국어 인사, 나도 들었다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경험을 나눴다는 사실에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현실을 넘어선 체험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짓일 수 없었죠. 민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나 현장 소장 도현은 끝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단속을 강요했죠. 괜히 입 밖에 내면 일 커진다. 그 일은 없었던 거다. 민수는 억눌린 분노를 삼켰어요. 회사의 침묵은 곧 죄였고 그 죄가 영혼을 붙잡아둔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민수는 자신이 목격자라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진실을 묻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민수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라마는 웃지 못한 얼굴로 나타나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죠.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모아 인사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떠난 줄 알았지만 아직도 어딘가에서 감사와 미련이 뒤엉켜 있는 듯 보였죠. 그는 그 꿈을 단순한 환상이라 치부하지 못했어요. 아범은 이렇게 덧붙였죠. 망자의 미련은 단순히 저승길을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산자의 마음에도 깊이 스며들죠. 민수가 꾼 꿈은 단순한 잔상이 아니었어요. 이는 억울한 자의 마지막 흔적이자 살아있는 이들에게 남긴 경고였던 겁니다. 아범의 해설은 청자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민수는 그 뒤로 현장을 떠날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바람이 불면 흙길에 발자국이 새겨질까 두려웠고 기계 소리가 갑자기 멈추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이제 단순히 장비 수리 기사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증언은 늘 어둠 속에서 그의 발자국을 따라다녔죠. 동료 현우는 술자리에서 종종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우리가 본 게 진짜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나타난 환영이었을까? 그러나 민수는 단호했어요. 아니, 그건 우리 둘 다 똑같이 봤잖아. 그리고 고맙다는 말까지 똑같이 들었잖아. 그 순간의 진실은 두 사람의 기억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준호 역시 술에 취하면 눈시울을 붉혔어요. 내가 그때 더 막았어야 했는데. 회사가 무서워서 입 닫은 게 아직도 죄책감으로 남아.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책감은 산자의 목이었고 그 죄가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민수의 가족들조차 그의 변화에 눈치챘어요. 깊은 밤에도 잠을 설쳤고 무심코 고개를 돌리며 현관이나 창문을 바라보곤 했죠. 서연은 조용히 민수에게 말했어요. 너무 끌려다니지 마라. 호는 이미 떠났으니 이제 내가 짊어질 건 기억뿐이다. 그 말은 민수의 심장을 울렸어요. 두려움 대신 책임감을 떠올리게 했죠.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괴담은 단순한 무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늘 인간의 죄와 책임이 숨어 있죠. 귀신은 그 죄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입니다. 민수가 겪은 사건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사회의 어두운 기록이었죠. 그 해설은 듣는 이를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현장은 다시 평범한 건설 소리로 가득 찼지만 민수에게 그곳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흙길, 장비, 어둠, 바람. 모든 것이 라만의 그림자를 불러냈죠. 민수는 이제 마음속으로라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라만, 편히 가라. 그 순간만큼은 억울하게 묶였던 영혼이 조금은 자유로워졌으리라 믿고 싶었죠. 민수는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진실을 혼자 품고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묻는 목소리가 있었죠. 내가 본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 아니면 묻어둬야 할까? 회사의 은폐는 견고했고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그에게 닥칠 불이익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억울하게 죽은 나만의 눈빛이 떠올라 그는 침묵하는 게 더 큰 죄 같았죠. 동료 현우도 종종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아직도 그 생각해. 민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잊히지가 않아.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둘이 본 진실이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늘 무겁게 끝났어요. 아무도 몰라주지만 둘만은 같은 그림자를 본 목격자라는 공감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죠. 민수는 현장을 지날 때마다 묘한 기운을 느꼈어요. 바람결에 먼지가 일면 나만이 서 있던 자리가 선명히 떠올랐고 장비가 갑자기 멈출 때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라만의 마지막 인사가 울리고 있었죠.
테리마카시 그 한마디가 밤마다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감사의 말은 때로 살아남은 자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민수가 들은 인사는 영혼의 해방이었지만 동시에 증언을 맡긴 부탁이었죠. 그것은 더 이상 홀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산자에게 남긴 사명과도 같았어요. 아범의 해설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 무게를 강조했어요. 준호는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더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다고 했죠. 그는 술자리에서 민수에게 고백했어요. 형, 그 사람 이름이라도 기억해줘. 우리에겐 지워졌지만 넌 봤잖아. 넌 들었잖아. 이민수는 말없이 잔을 비웠어요. 지워진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민수는 일기장에 조용히 이름을 적었어요. 라만.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이름을 그는 매일 밤 한 줄씩 써 내려갔어요. 종이에 적힌 이름은 마치 작은 재단 같았고 그 글자는 세상의 무심함을 향한 저항처럼 보였어요. 그는 그저 한 인간이 존재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죠. 민수의 아이는 우연히 그 글씨를 보고 물었어요. 아빠, 라만이 누구야?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야.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민수 스스로에게 다짐처럼 들렸어요. 나는 기억한다. 나는 잊지 않는다.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망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 산자의 의무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면 최소한 기억에서라도 살아야 하죠. 민수는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억울한 영혼을 역사 속에서 다시 존재하게 만든 셈이었어요. 그 해설은 사건을 단순한 괴담이 아닌 사회적 증언으로 끌어올렸어요. 그 후로 민수는 다시 현장을 오가며 평범한 나날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매번 장비 옆에 서면 그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떠올랐죠. 두려움보다는 묵직한 책임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렀어요. 라만, 편히 쉬어. 그렇게 민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질문이 남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